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악마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향후 급격한 물가 상승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드렸습니다. 자,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선제 지표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전망치 2.6%를 한참 뛰어넘는 3.9%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나타냈다 말씀드렸죠. 자, 저금리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 현재 0.5% 수준의 사상 초유의 저금리는요, 물가 급등 시기에는 사용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물가 지표 하나 나온 것 같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유동성을 축소시켜야 되거든요. 자, 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가만히 냅둘 수 있을까요? 아니죠. 대응을 해야 되죠. 정부도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행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정책적 대응,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익 관세를 인한다든가 정부 비축 물품을 방출한다든가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자제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책적 대응은 대부분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요, 통화정책 대응이에요. 바로 금리를 올려서 이자율을 높이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소비시장이 아닌 은행으로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가 높은데 쓰지 말고 저축해야지. 그럼 유동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수요 축소에 따른 금리 물가 상승이 제한된다. 이것을 노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은요, 한번 찾아오면 대단히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디플레 공포에서 인플레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인플레 한번 찾아오면 왜 어렵냐? 자,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돼요. 먼저 작년 11월부터 국제 곡물가를 비롯한 금속, 원자재 모두 다 동시에 급등해 버렸죠. 자, 그러면서 공산품 가격 인상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재료 가격 인상분은 솔직히 2%, 3% 가격 인상분인데 실제 공산품 가격 오르는 거는 10%, 20%씩 오르죠. 자, 그런데 이 공산품 가격 인상된 게 어디에 반영이 되냐? 서비스 요금 인상이 반영이 됩니다. 거의 10배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전체 물가 상승률은 갈수록 높아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장기화되면 수요는 더욱더 커지게 돼 있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이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제일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물가가 높아질 우려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 그렇게 많은 영향 안 받아요. 경기 확장 시기에 실적이 개선되면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 증시는 호황을 겪었어요. 반면에 아파트는 달라요. 금리에 따라서 내재 가치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야, 생각해봐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을 더욱더 사야지. 집은 내구재잖아. 집 없이 살 수 있냐?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플레를 버틸 수 있는 방법으로 집을 사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유한 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환 가치가 있다 말씀드렸죠.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 시 화폐의 교환 가치 하락은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유한 돈은요, 또 다른 기능이 있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를 통하여서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 이 인플레가 온다는 거는요, 이 돈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자, 물가 상승은요, 실질 금리를 오른다는 거예요. 자, 물가 상승보다 더 높은 이자 수입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자산 쏠림은요, 이 실질 금리가 낮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실제 나오는 물가 상승률이나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자금이 쏠렸는데, 자, 그럼 이렇게 실질 금리가 바닥인 상황은 흔한 상황은 아니죠. 바로 저물가, 지금 같은 코로나19 같은 특이한 위기 상황에서 일부 나타났던 현상이다. 근데 그것이 끝날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구재일까요? 아니면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자산일까요? 수도권 아파트는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자가 높아지면서 예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요, 상대적으로 아파트란 자산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파트를 사는 게 바로 현금이니까. 자, 그래서 0.5%의 기준금리의 아파트값과 2% 기준금리의 아파트값은 다르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2010년과 2011년 사례를 볼까요? 이 시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까지 뛰었죠. 아마 이때 유럽 재정 위기까지 없었으면요, 아마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르니까 5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었죠. 아마 이 당시에 주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그 당시에 과연 구매 가치로서의 아파트 가격 변화가 있었는지, 자산으로서의 아파트 가격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레이크 팰리스 볼게요. 2009년 12월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직전에 한 10억 5천 정도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다 오르고 난 2011년 말에 봤더니요, 9억 4천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물가는 많이 올랐지만 가격은 1억 떨어졌다는 거죠. 자,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이나 고가 아파트는 더욱더 심합니다. 자, 음마아파트 볼게요. 2009년 12월에 9억 6,500만원, 10억까지 거래가 됐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물가가 다 오르고 나서 얼마가 되나 봤더니 8억 2천까지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 가까이 하락했죠. 자, 그 당시에 꿈이라고 불렸던 강남 지역의 신축 아파트 도움레스 볼게요. 13억 2천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1억 5천까지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물가 상승 이후에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과 그리고 공급 과잉에 대한 신호를 받고 2012년부터 주택시장은 여기서부터 훨씬 더 추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는요, 대표적인 아파트 하락 신호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영상 제목이 자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 청년과 무주택자 LTV 규제를요, 10% 플러스 10%포인트 최대 70%까지 높인다. 담보 인정 비율을 70%까지 올린다는 얘기예요.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7억까지 대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는요, 규제 지역에서 40%에서 50%의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 지역 50%, 9억 초과분은 20에서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6억 이하, 조정대상 지역 5억 이하 주택 중, 자, 소득 요건을 갖춘 실소자는 10% 완화해줬어요. 그동안. 근데 솔직히 요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 찾기는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10% 추가 적용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 요건이나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해줄까? 그런데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더니 LTV 70% 이하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상황에서 아파트 대출 규제를 푼다? 그것도 청년들을 위해서?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악마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요,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야,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8%가 나오네. GDP 성장률에 한참 초과하는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세의 우려를 표명하고 지금 8%인 가계부채 증가세를 4%로 억누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당에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LTV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당하고 금융당국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계부채를 늘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청년들 제대로 엿먹이고 싶은 건가? 안 그래도 지금 패닉바잉 굉장히 심하거든요. 서울 지역만 아파트 거래량 좀 감소한 것이죠. 경기도 지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3월 달에도 벌써 15,000건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줄었어요. 오히려 평년 대비 훨씬 늘어난 수치가 계속 기록되고 있고, 인천은요, 거래량 사상 최고치 계속 찍고 있고, 경기 인천 지역 모두 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 이 시국에서 LTV 70%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드렸던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탓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자, 금리적인 부분과 공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황당한 주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언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저것 건든다 이런 생각밖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당장 5월 4일 날 1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수치가 발표될 것인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LTV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 정책 추진하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께도요,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주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나중에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